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된다.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는 재미있는 우화에서 유래되었다. 한 기사가 저녁 연회에서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는 매우 화가 난 채 자신의 장원으로 돌아왔고 제 시간에 자신을 맞이하지 못한 관리에게 한바탕 화를 냈다. 관리는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집으로 돌아온 후 별것 아닌 이유로 자신의 아내에게 한바탕 욕을 했다. 억울한 아내는 아들이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는 것을 보고 아들의 뺨을 한 대 때렸다. 그 후 영문도 모르고 뺨을 맞은 아이는 기분이 극도로 나빠져 옆에서 뒹굴고 있던 고양이를 발로 찼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우화를 이용하여 전형적인 감정의 전염을 묘사했다. 사람의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감정은 사회관계에 따라 쇠사슬처럼 차례대로 전달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는 강자가 약자에게 전달한다. 결국 감정을 발설할 곳이 없는 최약자가 희생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감정 전달 현상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나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화풀이 대상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 혹은 사물에 감정을 전달한다. 또한 종종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나 사물에 화풀이하며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해진다. 그러곤 결국 더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때로는 자기조차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는 위 우화처럼 과장이 아니다. 감정 연쇄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우라가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무언가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보게 되고 나쁜 감정을 즉시 다른 가족에게 전염시키면 그에 따라 온 가족이 저녁 내내 심지어 며칠씩 불안감에 쌓인다. 마찬가지로 화가 쌓인 가족들도 자신의 나쁜 감정을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은 마치 하나의 동그라미처럼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이는 흔히 사람들이 무시하기 일수인 감정 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나쁜 감정은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염될 수 있고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어 그 전염 속도가 유형이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전염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 전염된 사람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점점 악화되고 어떤 때는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전염자의 몸에 잠복하여 어느 시기가 오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나쁜 감정 오염은 우리의 심신에 손상을 입히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 원활하게 하는 법을 배워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 또는 감정 오염의 전염고리를 끊어야 한다. 심리학자 랭스 랭든이 그의 블로그에 기록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느 작은 식당에서 손님 한 사람이 앞에 놓인 컵을 가리키며 여자 종업원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저기 종업원 이리 와봐. 아, 이 우유 상했잖아. 내 홍차를 모두 망쳤어. 여자 종업원은 급히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홍차는 빠르게 다시 준비되었고 접시 가장자리 옆에 신선한 레몬과 우유가 놓여 있었다. 종업원은 다시 준비한 음식을 고객 앞에 놓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만약 홍차 안에 레몬을 넣으실 거면 우유는 넣지 마세요. 레몬의 신맛이 우유를 덩어리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손님은 이 말을 들은 후 작은 소리로 다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말투 역시 부드러웠다. 마침 랭드는 곁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고 손님이 떠난 후 여종업원에게 물었다. 명백히 그가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그런 건데 당신은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종업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가 화를 낸다고 해서 저도 덩달아 화를 낼 수는 없죠. 만약 제가 화를 내면 그가 저에게 다시 화를 낼 거고 저 역시 또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는 서로 얽히고 설킨 체인 위에서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 이런 감정은 자세, 표정,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감정을 옮기는 것이다. 감정 오염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는 명백하므로 우리는 제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햇빛으로 가득한 따뜻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의 결말. 야생마 엔딩.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말은 흡혈박쥐를 제일 무서워한다. 흡혈박쥐는 동식물의 피를 빨아먹으며 산다. 늘 야생마의 다리에 달라붙어 말이 아무리 화를 내도 끝까지 태연하게 피를 빨아먹고 나서야 떠난다. 결국 말은 어떤 방법을 써도 산채로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동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흡혈박쥐가 빨아먹는 피는 극소량이며 야생마에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 즉, 야생마가 목숨을 잃는 진짜 이유는 흡혈박쥐에게 당한 이후 느끼는 분노 때문이었다. 즉, 흡혈박쥐는 단지 야생마의 죽음을 유인할 뿐이고 야생마가 이 유인에 격렬한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현상을 야생마 엔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의학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배고픈 개 한 마리를 철창에 가둔 후 철창 밖에 다른 개 한 마리가 그 앞에서 고기를 먹는다. 결국 철장 안의 개는 기아 상태로 인한 병리 반응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조급함을 느끼며 질투와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노이로제 같은 병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실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의 반응이다. 분노하는 중에 혈액은 팔다리의 끝부분에 대량으로 집중되는데 이는 사람의 근육을 팽팽하게 하고 이성적인 사고 대신 감정적인 사고를 사용하여 빠르게 공격 태세를 갖추게 한다. 다시 말해 분노라는 감정은 인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역경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 보통 때와는 다른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쓸모가 있다. 인류의 진화사를 보면 마음에서부터 생활까지의 연동 반응은 수없이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분노는 그 폭발력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 몸에 대한 파괴성 역시 가지고 있다. 순간 과부하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분노가 가져온 폭발력은 인체 기능에 대한 과도한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분노는 심장병을 유발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분노로 인해 다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즉, 분노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다. 인류는 건강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용을 배워야 한다. 분노는 신체 기관에 해를 입히기 쉬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심장이다. 만약 자주 분노를 느낀다면 심장의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보다 거의 3배나 높다.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혈압은 빠르게 상승하고 혈소판이 뭉쳐져 동맥경화에 더 걸리기 쉬운 것이다. 분노는 식욕저하를 초래하여 소화기 계통에 병이 나기도 한다. 또한 분노는 간에 영향을 끼쳐 간을 불편하게 하고 간과 쓸개의 불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고혈압 환자는 화를 잘 내는 특징이 있다. 많은 전문의가 반복해서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만약 분노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이 따라올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경찰 서류에는 기괴한 살인사건이 기록돼 있다. 어느 날 작은 식당의 주인은 68세 윌리엄과 그 식당의 요리사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다투었다. 요리사는 무조건 찻잔으로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윌리엄은 찻잔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둘은 싸우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다툴수록 더 화가 났고 분노에 휩싸여 권총 한 자루를 집어든 채 요리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요리사는 재빨리 달아났고 윌리엄은 총을 휘두르며 쫓아갔다. 그 결과 도리어 윌리엄이 쓰러져 있었다. 윌리엄은 오발로 죽은 것일까? 결코 아니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윌리엄은 심장병으로 죽었다. 극도의 분노와 더불어 격렬한 움직임까지 더해져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이다. 자신의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격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분한 감정이 곧 폭발할 것 같을 때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또한 자신에게 화내지 마. 분노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해준다. 의학 전문가들은 실험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잘 억제할 경우 사망률과 심장병 재발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두 해치는 이런 나쁜 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많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법칙은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의 인내력과 객관적 평가 능력을 향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이건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스스로 자진해서 분노의 감정을 풀며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친한 친구로부터 충고와 위로를 얻는 것으로 분노를 완화할 수도 있다. 혹은 화가 날 때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식히고 가능한 한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큰 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은 점점 사그라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틀렸다. 헤라클레스 효과.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하나가 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을 때 상대방이 보복하려 들면 상대에 대한 원한이 더욱 깊어지고 심지어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고 온갖 궁리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양측의 적대감은 점점 깊어지고 보복의 수단 역시 격해지며 광적인 보복 행위는 또 다른 이의 원한을 살 수도 있다.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심리학 개념이 바로 헤라클레스 효과다. 헤라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힘이 아주 센 영웅이다. 어느 날 그는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발끝에서 모양이 불룩한 이상한 자루 하나를 보았다. 그는 호기심에 자루를 발로 밟았다.
그런데 자루는 터지지 않고 점점 부풀어 올라 그 크기가 2배가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화가 나 온 힘을 다해 발로 자루를 차버렸다. 자루는 계속해서 더 부풀어 올라 마침내 길을 막아버렸다. 그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을 때 한 성자가 다가와 헤라클레스에게 말했다. 자네가 발로 찬 이 물건은 분노의 자루네. 자네가 분노하면 할수록 이 물건은 점점 커질 것이고 반대로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처럼 작아질 것이네. 분노는 헤라클레스가 우연히 만난 이 자루와 같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분노를 상대한다면 그것은 배로 커질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복수 심리는 인류 사회 초창기에 형성된 일종의 행동 규범으로 그 목적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남이 나를 침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복수의 본질은 징벌과 위력에서 시작된다. 그 자체로는 분노를 푸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에게 해를 입히고 복수하는 것일 뿐 마음속의 원한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사회 규범이 나날이 성숙해짐에 따라 분노나 복수가 가져오는 실제 사회 가치는 점점 작아지고 이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작용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는 원시 사회와는 다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밀접해졌다. 또한 협동이나 공생관계 역시 더욱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남에게 복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행동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동시에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이 되었다. 더욱 심한 경우 문제를 잘 해결할 기회를 양쪽 모두 놓치고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진다. 이와 반대로 잠깐의 징후를 풀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해, 존중, 그리고 신뢰를 얻어 더 많은 협동의 기회를 얻는다. 볼보의 유명 판매 교육 전문가인 윌리엄 할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스웨덴으로 피난을 떠났다. 몇 개의 국어에 능통한 그는 수출입 회사의 비서직을 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다수 회사가 그를 거절했다. 그중 한 사람이 할스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하니 당신은 비서직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당신은 스웨덴어도 잘 못하고 이력서에는 온통 오타로 가득해요. 이런 비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할스는 매우 화가 나서 즉시 답장을 썼다. 편지에는 온갖 풍자와 비난으로 가득했고 매우 냉정했다. 하지만 편지를 다 쓴 후 그는 편지를 보내지 않고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시 생각해보자. 설령 그가 편지를 받은 후 화가 나 펄쩍펄쩍 뛴다 한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우표를 낭비해가며 전혀 가치없는 일을 해야지? 할스는 방금 쓴 욕으로 가득한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한 통의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에는 자신의 문법 능력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하며 이를 지적해준 상대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며칠이 지난 후 할스는 다시 답장을 받았다. 상대의 어휘는 매우 공손했고 이전에 자신이 무례했음을 사과했다. 그는 할스에게 당장 비서이든 어렵지만 행정부처에서 먼저 경력을 쌓으라고 조언했고 편지와 함께 고용계약서를 보내었다. 할스는 결국 스웨덴에서 첫 직장을 얻을 수 있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할스가 말한 것처럼 만약 당시 그가 욕이 가득한 편지를 보냈다면 복수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마음을 버린 할스는 상대의 호감을 얻었고 동시에 그가 하고 싶은 일도 구할 수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이해 충돌이 없을 수는 없다. 이때 넓은 마음으로 원한을 감싼다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는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돌아올 것이다. 상대에게 복수심으로 원한을 가지면 잠깐의 쾌감과 더 큰 원한을 얻는 것 말고 과연 다른 좋은 점이 또 있을까?